자, 다음 교재 152페이지에 송풍기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종류입니다. 자, 종류로는 크게 원심식 그리고 충류식,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송풍기에서 종류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눠지고 원심식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충류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딱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실 뭐 생김새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다익형. 자, 다익형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식으로 날개가 굉장히 많아요. 작고 날개가 굉장히 많은 게 다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터보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송풍기가 있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짝대기 형식으로 쭉쭉쭉 날개가 있는 게 터보형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리밋노드형 같은 경우는요, 자, 날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한번 꺾였다가 반대편으로 꺾이면서 들어가는 날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S형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가 S형으로 되어 있는 게 리밋노드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익형. 자, 익형 같은 경우는 날개가 이렇게 진짜로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크로스 플로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원심식에 의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저희 가정에서 벽걸이 에어컨 뜯어보시면 돌아가는 팬이 보이거든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형. 뭐 요거는 저희가 뭐 아파트 옥상 같은 데 가면 뭐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은색으로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리버스형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충류식에서 프로펠러형. 자, 프로펠러형은 말 그대로 축에 그냥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요게 그냥 프로펠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크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가 안에서는 또 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축이 들어와서 겉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 방식이에요. 요게 디스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디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크기가 크게 차이 안 나더라도 뭐 요런 형태도 디스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디스크형,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인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팬이 있다고 쳤을 때, 자, 그냥 요런 식으로 바람이 흐르는 어떤 길이 있는 뭐 요런 형태를 베인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날개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요, 요 앞에다가 자, 날개 반대로 돼 있는 어떤 가이드 베인 같은 거를 덮어요. 덮게 되면 팬은 요렇게 돌고 바람도 요렇게 돌아서 나오다가 요 베인을 만나게 되면 바람 방향이 또 반대로 되면서 더 직신성이 강해지도록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베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팬은 축에 의해서 돌아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베인이 있는 게 그냥 베인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일단 송풍기에서는 사실 구조는 다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까먹으셔도 되는데 각 원심식에 대한 종류 그리고 충류식에 대한 종류를 외우시고 각각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사실 더 있긴 있는데 자격증에서는 한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송풍기 번호가 나오는데요. 자, 송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번호가 먹여지는데, 자, 교재 그냥 보시는 대로입니다. 원심형 같은 경우는 임펠러, 그러니까 날개의 지름에다가 나누기 15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원심식 송풍기에 그냥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고요. 충류는 교재에서 나오신 것처럼 그냥 지름에다가 100을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식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식만 외워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고요. 단지 원심은 150으로 나눠야 된다, 충류는 100으로 나눠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를 따르게 또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익형 송풍기의 지름이 몇이다. 송풍기의 번호는 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익형이라는 건 원심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150으로 나눠야 됩니다. 문제에서 꼭 원심식, 충유식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필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도 필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3번의 송풍기의 축동력 나오고요. 자, 동력이라는 건 일단 단위가 킬로와트죠.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Q가 송풍량인데 송풍량 같은 경우는 단위가 미터 3승 퍼 민이죠. 그 다음에 P는 정압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아쿠아 라고 되어 있고요. 자, N은 말 그대로 그냥 정압, 효율을 얘기하고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질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102와 60번이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축 동력이라는 건요. 송풍, 양의 비례를 하죠. 송풍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동력은 커질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정압. 정압이 크면 클수록 동력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압이라고 하면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바람이 불다 보면 직각 방향으로 발생되는 어떤 압력이 있겠죠. 자, 이쪽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분명히 직각 방향으로도 어떤 압력이 발생될 거예요. 그쵸? 그걸 정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동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바람의 속도를 좌우하는 어떤 압력, 그러니까 이쪽이 압력이 되겠죠. 여기 압이 세면 셀수록 당연히 바람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게 동압입니다. 속도에 좌우된다. 속도에 연관성이 있는 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압이라는 건요. 그냥 팬이 돈다고 하면 입구와 후단의 어떤 압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송풍기의 압력 중에서도 정압, 동압, 전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압이라는 게 세지면 세질수록 당연히 그 축동력은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참에 배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정압이 높다라는 말은 바람이 그만큼 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야 직각 방향으로도 압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정압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동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2라는 건 뭐냐? 자, 102라는 건 그냥 이 정압, 미리 AQ 단위를 킬로와트 단위로 그냥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그래서 킬로와트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PS 단위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75 곱하기 60 곱하기 N 분의 Q, P, T가 됩니다. 그리고 뭐 파스칼로 가게 되면 75 대신에 이제 6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결론은 그냥 이 식에서 나온 어떤 단위를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위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식에서 이 송풍량은 분이 아니라 초 단위로 환산을 해주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민으로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초라고 한다면 이 60이 빠져도 됩니다. 근데 얘가 현재 민이기 때문에 60이고요. 만약에 얘가 아워 H라고 한다면 여기는 36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동력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대부분 축동력은 킬로와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102 그것만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에 송풍기 상사법칙. 자, 상사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풍량, 자, 두 번째로 풍압, 세 번째로 동력입니다. 자, 이 세 개가 송풍기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임펠러 지름에 3승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풍량이 Q1이라는 어떤 풍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량이 Q2로 변하기 위해서는 지름 또는 회전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나는 현재 풍량이 100인데 얘를 뭔가 250으로 늘리고 싶어. 그런데 지름을 바꿔야 되거나 회전수를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건데요. 자, 그래서 변화된 풍량은 변화되기 전 풍량에다가 자, 회전수가 얘가 N1이 1차 회전수고요. 얘가 2차 회전수입니다. 얘에 대한 회전수고요. 자, 곱하기 D1, D2의
3승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지름이겠죠. 따라서 바꿔야 되는 풍량을 알게 되면 서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떤 풍량이 있었고 지름은 일정할 때 회전수가 n1에서 n2로 변화됐다 라고 한다면 그때 풍량은 몇으로 늘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요, 지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풍량 주어진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변화되기 전 회전속도 분의 변화된 회전속도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름까지 변했으면 얘까지 첨가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풍압 같은 경우는요, 회전수 변화에 2승에 비례하고요, 지름도 변화에 2승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력 같은 경우는 회전수 3승에 비례하고요, 지름 변화에 5승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주실 때 풍, 압, 동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풍압동 요렇게 해놓고, 자, 여기는 무조건 Q1, P1, kW1 요렇게 돼 있잖아요. 풍량, 풍압, 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N1 분의 N2, N1 분의 N2, N1 분의 N2, 그 다음에 D, D1분의 2, 1분의 2, 1분의 2잖아요. 어려운 게 요 제곱 부분인데요. 그냥 1, 2, 3, 3, 2, 5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1, 2, 3, 3, 2, 5 그렇게만 외워주시면은 쉽게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 2, 3 있다고 하면요, 풍, 압, 동 요렇게 외워주시고 풍량, 풍압, 동력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얘는 Q2, 압이니까 P, 동력이니까 킬로와트 요런 식으로 될 거고요. 당연히 그 앞에는 Q1, P1, 킬로와트 1이 나올 것이고, 자, 전부 다 N1분의 N2, N1분의 N2 얘도 N1분의 N2가 나올 거고요. 자, 다 곱하기 D1분의 D2, D1분의 D2, D1분의 D2인데 여기 1, 2, 3, 3, 2, 5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끝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런 어떤 규칙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송풍기 상사법칙이고 풍량, 풍압, 동력이 송풍기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다 라고 일단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원심 선풍기의 풍량 제어 방법 되어 있는데요. 자, 풍량 제어하는 방법 당연히 첫 번째로 회전수 제어가 있겠죠. 회전수가 변하면 당연히 풍량은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빨아들이는 바람이나 토출시키는 댐퍼의 궤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쵸? 자, 뭐 댐퍼라는 거는 그냥 이런 어떤 통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팬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요 입구 쪽에 바람을 들여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어떤 댐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토출 쪽에도 댐퍼가 있으면 이 문을 조금만 열거나 또 많이 열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흡입, 배인 조절 되어 있는데요. 흡입 배인이라는 거는 바람이 이 송풍기에 흡입되기 직전에 약간 블라인드처럼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팬 앞에다가 이렇게 생긴 베인을 놓고요, 이 베인의 각도를 조절해서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전히 다 넓적하게 만들어 버리면 바람이 요런 데로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바람의 양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얘를 그냥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펴요. 그럼 요 틈 사이로 바람이 슝슝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그게 흡입 베인 조절 방법이고요. 가변 피치 제어라는 거는 이 송풍기 자체에 달려있는 이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냥 송풍기 날개 자체가 이런 네모난 방식이라고 하면 얘를 또 각도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풍량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153페이지에 6번 보시면은 송풍기 풍량 제어 방법 중 소요동력이 큰 순서, 요거는 그냥 교재 보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토출 댐퍼, 흡입 댐퍼, 흡입 베인, 회전수 이렇게 바꾸는 게 소요동력이 가장 크다. 자, 토출 댐퍼 조절하는 게 소요동력이 가장 크고 회전수가 소요동력이 가장 작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요동력이 큰 건 좋은 게 아니죠. 따라서 제일 좋은 건 거꾸로 보시면 돼요. 효율이 제일 좋은 건 회전수를 바꾸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은 거고, 토출 댐퍼를 조절하는 게 가장 효율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자, 다음 7번에 송풍기 소요 동력이 나오는데요. 자, 축동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는데요. 자, 축동력이라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팬이 돌아야 되는 속도가 있죠. 그러면 원하는 풍량을 내기 위해서는 얘가 돌아야 되는 어떤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축에
어느 정도의 동력을 걸어야 되냐라는 게 축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동력에다가 모터를 달았습니다. 근데 자, 이 모터를 돌리다 보면 어떤 축이나 프로펠러 무게에 의해서 모터가 효율이 100%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원하는 어떤 풍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터는 축동력과 다른 어떤 또 동력값이 있겠죠. 그래서 축동력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원하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축을 돌리는데 필요한 동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요 동력이라는 건 실제로 이 축을 돌리는 모터에서 나오는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구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풍기 관련해서 일단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첫 번째로 원심식 송풍기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2번 보시면 프로펠러형 송풍기 같은 경우는 충류식이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의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펜 전압은 토출구와 흡입구에서 전압차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전압, 그리고 동압, 정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전압은 송풍기의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 동압은 바람의 속도에 좌우되는 압력이었고요. 정압이라는 건 바람이 지나갔을 때 직각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주는 어떤 압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번은 토출구와 흡입구의 전압차를 말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전압과 정압은 산형을 이루면서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쵸? 자, 송풍기의 특성 곡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전압은 이렇게 변하고요. 정압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 같은 경우는 동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전압, 밑에가 정압. 그래서 이렇게 산 모양을 이룬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비중은 적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죠. 특성 곡선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일단 제끼고 4번을 먼저 보면요. 펜 동압은 펜 출구를 통하여 나가는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압이다. 네, 속도를 좌우하는 어떤 압력이었죠.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력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 102 곱하기 60에다가 효율에다가 풍량 곱하기 정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풍량이 증가가 됐는데 축동력이 감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얘가 늘어나면 무조건 동력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다익형 송풍기라고 지정을 했는데 다익형 송풍기 뿐만 아니라 모든 송풍기는요,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풍량이 늘어나면 동력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3번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다 몰랐다고 치더라도 딱 3번만 보시면은 딱 틀린 답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 송풍기에서 정압은 회전수 B에 기역하고 소요동력은 회전수 B에 니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아까 풍, 압, 동 요렇게 외웠고요. 자, 풍량, 풍압, 동력이었고요. 자, Q2는 Q1, N1분의 N2, 그 다음에 D1분의 D2 요렇게 거의 비슷하게 다 쭉쭉 갔습니다. 그쵸? 여기가 N, N, 여기도 D, D가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가 1승, 2승, 3승 여기가 3승, 2승, 5승 요런 식으로 갔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압은 그냥 풍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정압이라는 게 바람이 흘렀을 때 직각으로 발생되는 어떤 압력이라고 했었죠. 얘도 결국 바람의 압력이죠. 풍압도 바람의 압력이죠. 따라서 뭐 정압, 동압 이런 게 다 그냥 일단 풍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 정압은 회전수 B에 2승에 비례하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소요동력은 회전수 B에 3승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보기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54페이지에 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또 송풍기의 상사법칙이 나왔습니다. 자, 동일 송풍기에서 임펠러의 지름을 2배로 했을 경우 특성 변화의 법칙에 대해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요건 일단 보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3번에서 동력은 자, 3승과 5승이었죠. 1, 2, 3, 3, 2, 5 였으니까 3승과 5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임펠러의 지름을 2배로 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뭐 2배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보기에서 보시면은 자, 동력은 송풍기 크기 비에 5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보기 3번이 되는 겁니다. 상사법칙을 외워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필히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600rpm으로 운전되는 송풍기의 풍량이 400m 세제곱/민, 전압은 40mm AQ, 소요동력 4kW의 성능을 나타낸다. 이때 회전수를 700rpm으로 변화시키면 몇 kW의 소요동력이 필요한가? 자, 필요한 건 변화된 킬로와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공식이 변화되기 전의 킬로와트와 회전수, 그리고 1, 2, 3, 3이 5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름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지름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전수만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킬로와트가 처음에 4kg였고요. 자, 첫 번째 회전수는요 600이었어요. 그리고 회전수를 700rpm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여기다가 3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식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풍량 400과 전압 40, 이건 도대체 뭐냐? 그냥 함정입니다. 필요 없는 숫자고요. 자, 그냥 변화된 킬로와트 구하려면요, 그냥 상사법칙에서 요것만 필요해요. 나머지 뭐 지금 전압과 풍량 요거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35kW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익형 송풍기의 경우 송풍기의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다익형 송풍기 같은 경우는 원심식 송풍기에 속했습니다. 그쵸? 따라서 임펠러 직경에다가 150을 나누는 숫자였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선풍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상사법칙에서 풍, 압, 동, 자, 요 세 가지가 송풍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한 가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답은 3번 재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송풍기에 관해서 풀어봤는데 대부분 상사법칙 빼고는 조금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상사법칙에 대한 공식은 필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재 154페이지에 펌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펌프 같은 경우는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 기어 펌프 이렇게 돼 있고요. 설명은 볼류트 같은 경우는 가이드 베인이 없고 저양정에 사용을 하고요. 터빈은 가이드 베인이 설치되고 고양정에 사용한다. 기어 펌프는 기름 이송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양정에 사용하는 볼류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냥 물을 계속 토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요게 볼류트고요. 베인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임펠러만 있고요. 자, 터빈 펌프 같은 경우는 자, 가운데에 임펠러가 있고요. 바깥 부분에는 가이드 베인이 있어가지고 얘가 또 돌면서 물을 더 세게 내보내겠죠. 그래서 고양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정이라는 건 물이 퍼질 때 올라갈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힘을 얘기하겠죠. 펌프에. 고양정이라는 건 그만큼 펌프의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기어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데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특징으로는 그냥 기름 이송에 사용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종류는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펌프의 축동력이 나오는데 송풍기랑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역시 102 곱하기 60의 펌프의 효율까지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R 이거 하나가 추가되죠. 자, 송풍기는 그냥 바람이었는데 펌프 같은 경우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양과 또 H 양정, 펌프가 얼마나 이제 쭉 올라가는지 그 미터가 나오겠죠. 미터에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계산에 첨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축동력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102랑 60은 송풍기랑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펌프에도 상사법칙이 있는데,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풍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풍량이 아니고요. 토출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양정도 양정 옆에 또 풍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양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축동력은 똑같고요. 자, 풍량은 이제 송풍기에 사용하는 거였죠. 펌프는 토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지름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전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 양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펌프의 힘이기 때문에 풍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풍량이 곧 토출량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송풍기와 펌프를 비교하자면. 그리고 축동력이나 역시 뭐 동력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풍압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회전수도 역시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재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 펌프의 구경 결정 있는데요. 자, 여기서 펌프의 구경 결정해서 이제 Q가 이제 유량입니다. 유량에 따라서 펌프 구경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AV로 구할 수가 있고요. A는 역시 면적이고 V는 속도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4분의 파이 그리고 D의 제곱에다가 V. 자, 4분의 파이 그리고 D의 제곱이라는 거. D는 당연히 지름이겠고요. 이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죠. 단순하게. 그래서 배관도 어차피 동그랗기 때문에 면적은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펌프의 어떤 구경을 결정하려면 이 구경 D를 Q랑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자, D는 자, 여기서 요걸 바꾸는데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더하기 V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다르게 바꾸면요. 자, 요거랑 똑같고요. 자, 여기 있는 거랑 바꿀 때는요. 얘가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또 제곱이 있죠. 제곱이. 이 제곱이라는 건요. D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죠. D 곱하기 D가 D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 루트 안에 A 요렇게 넣습니다. 자, 이 소리는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해가지고 A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4 같은 경우는 2가 나오죠. 2 곱하기 2가 4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기서 이 제곱을 빼고 D만 보내려고 한다면요. D는 자, 제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다 루트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얘가 뒤집어지죠. 파이랑 V는 밑으로 오고요. Q랑 4는 위로 올라옵니다. 자, 복잡하시면 요거 과정은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끝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파이 V 분의 4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Q가 더 외우기는 쉽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공식은 필히 외워주시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공동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현상의 다른 말은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원인을 한번 보면요. 유속이 빠르고 흡입되는 양정이 클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펌프가 있으면요. 자, 유속이 굉장히 빠를 경우에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대요. 아, 자, 그 전에 자, 캐비테이션 현상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건요. 요 흡입되는 곳에서 물에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기포가 발생되면요. 이 내부에 압력이 상승하고요. 자, 기포는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팡 터지면서 당연히 물로 돌아가겠죠. 기포는. 자, 그렇게 되면 이 펌프에서는요. 진동과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걸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게 이제 밑에 나온 방지책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유속이 굉장히 빠를 경우에 거품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흡입 양정이 클 경우 되어 있는데요. 양정이 이제 높이였죠. 그래서 흡입되는 배관의 높이,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거품이 일어난다. 왜? 위에 올라가면서 점점 압력이 다운되겠죠. 그리고 배관 마찰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당연히 뭐 온도가 높아도 거품이 발생할 거고요. 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경우, 자, 펌프는 이 정도 높이에 있는데 물탱크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흡입 양정이 높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물탱크가 낮으니까 흡입 양정이 높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흡입 관경이 여기 배관이 작고 또 길이가 엄청 길 때 역시 쭉 가면서 배관 저항에 의한 어떤 압력 강화 때문이겠죠. 그리고 5번에 똑같이 흡입관의 마찰 저항이 클 경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흡입관에 공기가 누입됐을 경우, 그리고 날개차의 원주 속도가 클 경우, 이거 그냥 펌프의 일단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 안에 날개의 모양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많긴 하지만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외우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자, 방지책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흡입촉의 손실수두를 작게 한다. 손실수두라는 거는 얘가 쭉 올라가는 어떤 그냥 높이를 줄여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춘다 요것도 있는 거고, 펌프의 회전수를 낮춘다 요것도 아까 원주 속도가 클 경우 그거 이제 반대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펌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이제 한 군데로 나가고 뭐 이런 방식인데요. 양흡입이라는 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돌아가요. 그러면은 뭐 토출은 뭐 이런 대로 된다고 치고 이렇게 양쪽으로 흡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출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거품이 발생되는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그리고 흡입 간격을 크게 하거나 배관을 짧게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공동 현상을 없앨 수 있다. 요것도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교재 156페이지도 요것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서징 현상이 뭐냐? 뭐 다른 말로는 맥동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펌프가 돌 때 유량이 변하죠. 꼭 100% 막 일정하게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가 막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을 재는 게이지가 흔들리는 현상, 요런 게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요런 토출, 배관 쪽에서도 진동이나 이제 소음이 발생된다. 그런 게 이제 서징 현상 또는 맥동 현상이다 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요런 거는 그냥 교재 보고 읽고 그냥 외워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펌프에 관련돼서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 펌프의 설치 및 배관상의 주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 3번에 보시면은 펌프와 설치 위치를 되도록 높여 흡입 양정을 크게 한다 되어 있는데요. 설치 위치는 낮게 하는 게 좋고 배관은 짧은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펌프의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흡입 양정이 클 경우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원주 속도, 펌프의 속도가 빠를수록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3번 액체의 온도가 낮을 경우는 아니죠. 낮을 경우가 아니라 높을 경우에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급수 설비에서 급수 펌프 설치 시 캐비테이션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번엔 방지책인데요. 자, 1번 보시면은 펌프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되어 있는데, 자, 1번이 정답이죠. 회전수는 느리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 2번 보시면 흡입 배관의 굽힘부를 적게 한다. 어떻게든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걸, 압력이 강화되는 걸 막는 그런 현상들은 다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펌프도 양흡입으로 바꾸고 흡입 간격은 크게 하고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맞죠?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또 상사 법칙 문제가 나옵니다. 자, 12kW 펌프의 회전수가 800rpm, 토출은 1.5m 세제곱퍼민인 경우 펌프의 토출량을 1.8 m 세제곱퍼민으로 하기 위하여 회전수를 얼마로 변화하면 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토출량은 Q였죠. 자, 일단 공식을 보시면 N1분의 N2 였고, 자, 승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1승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회전수를 얼마로 해야 되냐요. 따라서 N2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토출량 2는 1.8로 변화됐고요. 변화되기 전은 1.5래요. 그리고 회전수 처음에는 800이었고요. 그래서 N2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얘랑 분자에 있는 걸 위치를 바꿔야 되죠. 자, 그럴 경우 얘를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2는 이제 얘가 밑으로 가야 되겠죠. 다 뒤집히니까. 요걸 따르게 표현하면요. 800분의 1.5 곱하기 N2랑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얘가 1승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요. 자, 따라서 얘가 1로 넘어오면서 뒤집혀요. 그러면 1.5가 밑으로 가게 되고 1.8 곱하기 800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그냥 분수계산법이에요. 단순하게 꼭 요 문제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수학에서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N2를 구해 보시면 960 rpm 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